안녕하세요. 하나르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가 약속을 하였던 밴쿠버 주변에 있는 광역 밴쿠버에 있는 번젠호수라는, 이쪽은 엠모어라는 도시에 있는 번젠호수라는 아주 예쁜 호수를 끼고 있는 근처의 산을 올라가 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디아즈비스타라는 트레일을 올라갈 겁니다. 제가 이날 말고 그 전주에 여기를 갔다 왔었는데요. 그때 이미 모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모기 스프레이를 준비를 하지 않아서 여러 방 물리면서 산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날은 열심히 모기 스프레이를 먼저 뿌려줍니다. 저는 정말 모기한테 물리는 걸 너무 싫어해요. 제가 유럽 여행 갔을 때 스위스와 이탈리아 돌로마이티에서 산행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스위스에서 한 10일 정도를 산행을 했었고, 돌로마이티에서 한 2주 정도를 산행을 했으니까 많이 했죠. 근데 그 산행에서 그 멋진 풍경들도 정말 좋았지만 가장 좋았던 건 모기가 없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스위스의 그랜덴발튼이 알프스, 그 다음에 돌로마이티 다 걸어 다녔는데 모기가 없어서, 어떻게 여기는 이렇게 모기가 없을 수 있지? 더군다나 목축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 소들을 키우고 사람들이 그 땅에 살기 위해서 그 살충제를 많이 뿌리고 있는지가 사실은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모기가 없다라는 건 그런 영향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캐나다는 정말 천연의 자연 그대로를 추구하는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모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5월인데요. 벌써 모기들이 따단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시죠? 네. 하지만 모기가 나왔습니다. 여름만큼 심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저는 산으로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산 위에는 모기가 많아서 밑에서 저렇게 모기 스프레이, 여름에 산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모기 스프레이입니다. 오늘 저의 그 제목을 보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뭐를 후회한다는 거지? 라고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건데요. 51세 이혼녀, 정말 후회합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건요, 사실 핸드폰에 그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을 백업 해놓지 않은 거를 가장 크게 후회합니다. 이게 도대체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사실 유럽 여행을 하고 그때 108일간의 유럽 여행을 했을 때 정말 많은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었는데요. 그리고 105일째 되던 날 영국 런던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잃어버린 건지 누가 훔쳐갔는지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잃어버린 걸로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그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정말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게 저의 모든 사진과 동영상이 날아간 건데요. 사람들은 클라우드에 백업 해놓지 않아? 연동되어 있지 않아? 라고 하는데, 저는 캐나다에 살면서 제 구글 어카운트가 한국 어카운트고, 아무튼 이게 좀 꼬여 있는 게 있어서 제가 몇 년에 걸쳐서 그거를 풀려고 해봤지만, 그 한국과 캐나다 계정, 그러니까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아무튼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클라우드를 돈 주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가 이미 용량이 차서 더 이상 백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유럽 여행을 갔던 거라 사진이 하나도 백업이 안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고스란히 핸드폰을 잃어버리면서 사진과 동영상을 다 날리고, 그나마 그때 했던 생각이, 그래, 그나마 블로그에라도 사진을 올려놔서 제가 그나마 괜찮은 사진들을 몇 장 올려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었지만 정말 저의 모든 순간이 날아간 거에 있어서는 너무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그러고도 제 핸드폰에 이거는 해결이 안 돼서 그 뒤로도 저는 백업을 하지 않는데요. 제가 오늘 갔던 이 산행, 지금 핸드폰을 들고 열심히 찍어보고 있습니다. 이 산행을 제가 이날보다 그 한 주 전에 먼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이 제가 보통 디아즈비스타는 디아즈가 10이라는 뜻이고요. 비스타가 풍경이라는,
그래서 10경, 그러니까 10군데의 풍경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트레일이 디아즈 비스타입니다. 물론 처음에 이 트레일을 발견했던 그 사람은 아마 10경을 다 봤을 거예요. 그랬으니까 10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텐데, 그 뒤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요즘은 많은 풍경들이 나무들이 자라서요. 나무에 의해서 가려져 있기도 하지만 또 가려져 있지 않은 풍경이 한 4군데 정도는 남아있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건 한 4군데 정도 남아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전체를 돌기에는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가 걸리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2경까지만 갔다가 갔던 길로 다시 돌아 내려오는 것도 좋아하곤 하는데요. 그 정도를 올라갔다가 내려오려면 저는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 한 주 전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위해서 찍으면서 올라가 봤었습니다. 예, 5시간 좀 더 넘게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카메라를 놓고 혼자 룰루랄라 걸어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카메라를 들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하면서 산행을 해야 되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도 처음이었고 나름 재밌게 괜찮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편집을 시작했었죠. 그러다가 핸드폰에서 또 용량이 부족하다라는 알람이 떠서, 이거는 정말 제가 억울해요. 억울한 게, 분명히 구글에서 용량이 부족하다고, 지메일이 더 이상 메일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알람이 떠서 제가 구글의 포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글 포토에서 그 영상과 사진을 다 지웠어요. 지우면서 그 구글 스토리지를 확장시켜 주려고 했죠. 왜냐하면 제가 구글 스토리지를 돈을 주고 사는 걸 못 하거든요. 네, 아마 이거는 제가 한국을 가야지 한국에서 이거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캐나다에서는 정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뭐 기프트 카드를 사가지고 등록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도 해보고 했는데 안 됩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 기프트 카드 사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거를 등록을 해보기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분명히 구글 포토에 가서 다 삭제를 하고, 제가 제 핸드폰에서 그 갤러리로 들어가서 삭제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분명히 구글 포토에 가서 삭제를 하고 그 스토리지를 확보를 해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편집을 하려고 가보니까 모든 사진과 동영상이 다 날아가서 제가 편집을 했던 게 있는데 날아가고 없는 겁니다. 이 산행이. 이게 처음이냐? 또 아니죠. 예, 제가 미국 여행을 하고 그때 차박을 하면서 멕시코 여행을 하면서 멕시코에서도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죠. 제가 정말 나는 왜 백업을 못하는 건지 후회합니다. 예, 혹시라도 유튜브나 이런 걸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백업을 하는 거를 먼저 익숙해지고 나서 하시기를 정말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계속 날리니까 그 USB도, 그러니까 핸드폰에 꽂아가지고 저장시키는 USB도 샀어요. 사가지고 용량이 넉넉한 걸로 사서 그쪽에다 다 백업을 시키고 또 이거를 해봐야지 했는데, 유튜브 초보잖아요. 거기 있는 거 불러다가 편집하고, 저는 모든 편집과 모든 이거를, 그러니까 유튜브 사진 촬영도 그렇고 편집도 그렇고 이 모든 활동을 핸드폰 하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이쯤 되니까 또 주변에서 핸드폰에만 기대지 말고 컴퓨터를 사라, 노트북을 사서 글로 넘어가라 라고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행할 때 노트북까지 들고 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건 무게감도 있지만, 저는 호스텔에 머무는 걸 좋아해서 이거를 누가 훔쳐가면 어떡할까 그런 고민하는 것도 싫고요. 아무튼 나름의 이유로 아직은 백업을 못하고 있어서 정말 백업을 못해놓은 걸 후회하지만,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네, 다시 이렇게 산을 올랐습니다. 사실 두 번째 후회한 건, 제가 댓글에 어느 분께서
밴쿠버 산행하시면서 산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라는 댓글에 제가 다음 주에 가서 찍어서 올릴게요 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또 후회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선글라스를 낀 얼굴을 보여드리는데요. 이 선글라스를 벗은 얼굴을 보여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한쪽 눈에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눈이 완전히 뻘갰었거든요. 그 마더스데이 위크를 하면서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됐었고, 그 다음에 장보러 다니고 준비하고, 근데 또 몸에 몸살도 와서 그 스트레스와 몸살이 겹치면서 눈에 결국은 실핏줄까지 터지면서 눈이 뻘겋게 돼서 몸이 너무너무 피곤했던 날인데요. 이게 지금 이미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간다고. 그래서 이날도 사실 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은데 내가 이 산행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또 약속은 했는데 안 가면 죄송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열심히 카메라를 옮겨놓고 다시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열심히 산행하는 걸 찍으며, 다음부터는 절대 약속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쓰는 댓글에 너무 반응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을 또 스스로 열심히 해보았었던 산행이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또 산에 올라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정말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제가 요즘 언제 행복할 것인가 라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요. 그 책의 구조를 보면서 우와, 이래서 이혼이 나에게는 행복을 가져다 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구절이 뭐였냐면, 행복이란 한 사람이 자신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장이 저에게 너무너무 와닿았던 이유는, 저는 전 남편하고 결혼 생활을 할 때 저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남편과 저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하는 데 있어서 전 남편은 늘 저에게 잔소리를 하고 구박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표현을 잔소리하고 구박으로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저희가 여행을 간다면, 제가 여행을 가서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같이 좋은 걸 나누고 정보를 나누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여행 가서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도 저기 되게 맛있는 맛집 있었어요, 저 집 꼭 가보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거를 좋아하는데, 전 남편은 그런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모르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그리고 저는 전 남편의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결혼을 하고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전 남편이 저보다 6살이 많은 사람이라서 전 남편의 친구들의 부인들은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 친구들 모임에 가서도 전 남편 친구들의 부인들을 보면 저는 바로, 또 제가 부침성이 워낙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예,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나면, 서로가 나이를 알고 나면 저는 그냥 그들을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서스럼 없이. 제가 언니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언니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워낙 외향적인 성격에, 그래서 부침성이 좋은 사람이라 막 언니 하면서 잘 지내고 왔는데, 집에 오면 전 남편은 여지없이 저를 혼내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당신 언니야? 당신이 거기서 내 친구 부인한테 언니라고 부르면, 그러면 내 친구는 나에게 당신 언니의 형부가 되는 거야? 아니잖아. 왜 내 친구 부인들한테 언니라고 부르는 거야?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몰랐을 정도로. 그러니까 전 남편은 굉장히 내성적이라 그래야 되나? 예.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막 외향적이고 친화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은 항상 자기가 워낙 잘났고 도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자기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사람이라서 자기가 낮출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렇게 파퓰러한 사람이었던 적이 없어서 늘 제가 친화적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친해졌던 스타일이라 저의 본성 그대로 그냥 친해지고자 하는데, 그거를 전 남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와 전 남편은 하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전 남편의
기준으로는 품위에 떨어지는 행동을 하면 자기 품위까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저를 늘 혼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제가 생활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저는 그게 너무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사실 저희가 만나서 3개월도 안 됐을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서로가 잘 몰랐고 그렇게 사랑했던 것도 아닌데 왜 결혼을 했을까요? 사실 저희의 결혼은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낸,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길러졌던 그런 사회적인 관습과 풍습에 의해서 저희에게 세뇌되어졌던 이 나이가 됐으면 결혼을 해야 돼. 진짜 네. 이 산행은 이렇게 가파른 데를 올라가는 산행인데요. 근데 아시죠? 이렇게 가파른 데를 올라가야 그 위에서 만나는 풍경은 정말 멋집니다. 요 옆으로는 깎아지르던 절벽이라 이렇게 가볍게 밧줄 하나가 옆에 가리막고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아주 가팔라진 걸 보니까 정상에 다 왔는데요. 아주 멋진 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계속 뷰를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저의 결혼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저는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은 저랑 결혼하고 싶어 하지를 않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안 맞았어요, 잘. 그랬는데 이 전남편 같은 경우는, 전남편도 사랑했던 여자가 있는데 자기의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그 결혼을 하지 못한, 그러니까 약혼을 1년 이상이나 하고도 결혼이 깨졌던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장남인데 동생이 이미 형이 결혼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동생이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결혼이 깨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남자는 자존심이 너무 상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이 남자는 그 어떤 여자든지 자기랑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있으면 그 누구든지 오케이였던 상황이었고, 저 또한 그냥 결혼이 하고 싶었던 상황인데 나랑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그리고 사실 저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있었겠죠. 하지만 제가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이 없었던 거고, 내지는 제가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이 저랑 결혼하고 싶지 않았던, 이게 계속 엇갈려 갔던 건데, 딱 이 전 남편이 이 남자 정도면 결혼해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이 남자도 아마 이 여자 정도면 그러면 결혼해도 괜찮겠다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랑으로 한 결혼이 아니라, 사실 저희 부모님 때만 보더라도 선 봐서 결혼하시고 뭐 사랑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저희 조상님 중에서는 사랑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냥 때가 돼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결혼을 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저도 그냥 그렇게 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전 남편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을 포기했었던 사람이라, 제가 이 남자랑 결혼을 하면 이 남자가 적어도 바람은 피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뢰냐 사랑이냐를 물었을 때 신뢰라고 대답을 해서, 저도 결혼의 중요한 조건은 사랑이 아닌 신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사실 그랬던 데는 저희 부모님 이유도 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1960년대 초반에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었고, 대학생 때 두 분이 연애를 하셨던 분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엄청 쫓아다니셨대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랑 나중에 헤어지려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를 끌고 한강다리에 가서 정말 네가 나랑 결혼 안 해주면 자살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엄마랑 결혼을 하셨다고 해요. 두 분이 분명히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하시면서 연애 결혼을 하셨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싸우시고 아빠는 그렇게 바람을 피시고 엄마를 때리시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자랐기 때문에, 저는 사랑으로 하는 결혼이 그렇게 끝이 좋다라고 믿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자가 바람만 안 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믿음으로 신의를 지키는 그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던 건데,
그리고 또 저희 엄마가 사실 저희 아빠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었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아빠의 조건 보고 결혼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 아빠는 결혼과 동시에 모든 그거를 다 잃어버렸던 분이셔서 저희 엄마가 엄청 결혼을 해서 고생을 하시면서 엄마가 늘 했던 말이 저에게 남자 조건 보고 결혼하지 말아라. 그런 조건은 없어질 수 있다. 근데 엄마가 했던 말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엄마를 보면서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 남편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사실 결혼을 하면서 제가 신혼집 전세를 제가 해 가져갔으니까 그리고 전 남편은 그때 정말 다 털어서 딱 1,000만 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1,000만 원으로는 방 한 칸도 못 구하죠. 서울에. 예. 그래서 제가 전세랑 이거를 다 해갔던 사람이다 보니까 진짜 남자 조건 안 보고 돈 안 보고 저는 믿음 하나로 신의 하나로 이 남자라면은 믿고 살만하겠다라고 결혼을 했던 건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아무튼 결혼을 일단 했고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현모양처가 꿈이었기 때문에 제가 남편한테 순종해야 된다고 그리고 늘 저를 죽이고 사실 교회에서도 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너의 십자가를 들고 따르고 그리고 너를 죽여서 내 안에서 막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의 결혼 생활이 정말 그 안에서 많은 자기 수양이 있기도 했지만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 정말 진정한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사회적인 시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됐고 그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었는데요. 저는 이혼을 하고 인터넷에 글을 쓰면서 이렇게 유튜버를 하면서도 저의 자신을 많이 돌아볼 수 있어서 그리고 제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마 이혼 안 하고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고 있었다면 저는 이런 글쓰기나 이런 유튜버는 절대 하지 못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너의 약한 면을 드러내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읽고 있던 그 언제 행복할 것인가 라는 책에 나온 사회과학자인 브레네 브라운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며 저의 생각을 나눠보자면 사실 이 브레네 브라운은 제가 이혼을 하고 이 브레네 브라운의 책을 정말 많이 읽었었습니다. 이 여자분의 테드톡도 정말 많이 들어봤었는데요. 이 여자분의 이름이 이 언제 행복할 것인가 라는 이 스토아 철학자들의 책에도 나온다라는 게 아주 반갑기도 했었습니다. 사회과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수년간의 연구와 수천 명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 우리 삶에서 성취감을 주는 매우 중요한 열쇠 중 하나가 취약성, vulnerability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는 취약점을 약점이라 여기고 스스로를 그것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애쓴다. 그래서 완벽한 역할 뒤로 자신의 취약점을 숨기며 다른 사람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자 한다. 하지만 취약점을 숨기려는 과정에서 자신의 발전 가능성을 오히려 박탈하는 경우가 많다. 실패와 추락을 두려워한 나머지 타인에게 자신을 숨기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다. 브레네 브라운은 자신의 두려움과 취약점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서 진정한 힘과 연결이 비롯된다고 말한다. 자신의 취약점을 솔직하고 의식적으로 다루는 일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개인의 발전과 변화에 더 개방적이다. 둘째, 자신에게 더 가까워지며 진실해진다. 셋째,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차린다. 넷째, 다른 사람들에게 더 쉽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법을 배운다. 다섯째, 타인의 취약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 책은 또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특정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만큼 피곤한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다죠. 자신을 정화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한다. 저는 이혼을 하고 이렇게 혼자 산행을 즐기면서 정말 진정한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면서 저의 취약점이라고 남들은 약점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인터넷에 드러내고 이렇게 유튜브에 다 공개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저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의 행복은, 제가 찾은 저의 행복은,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할 때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겪은 일이 아무리 힘든 고난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었던 내가 경험했던 그 힘듦을 통해서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위로가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저의 행복이더라고요. 그래서 브레네 브라운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저의 vulnerability를 아주 강점으로 바꿔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 밴쿠버는 한인 사회가 굉장히 좁아요. 한국보다 더 보수적이고 좁을 수 있는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저의 모든 약점을 다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저는 제 뒤에서 남들이,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차피 저에 대해서 수군거릴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가시처럼 수군거리기 전에 그냥 제가 다 먼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어머 저 여자 저렇대 하기 전에 이미 네 저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이미 올려놨잖아요. 제가 유튜브에 얘기 다 했잖아요. 이러고 나면 더 이상 저의 약점이 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모든 분들한테 이러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는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네. 저의 아들도 저희 전 남편과 성격이 굉장히 비슷한 아이라 내성적이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저는 가끔 사람들한테 저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찾았어요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혼하기 전에 제 아들은 자기 아빠처럼 저에게 구박을 하던 애였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래요? 엄마 왜 그렇게 여행 가서 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요? 도대체 엄마는 왜 맨날 다른 사람 도와주느라고 바쁘고 그래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던 아이였는데, 이혼을 하고 이 아이가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아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빠가 저에게 하던 그 말이나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아마 아이 스스로가 생각을 해봤겠죠. 우리 엄마가 하는 건 과연 나쁜 일인가? 아빠가 얘기하던 것처럼 과연 저게 정말 잘못되고 나쁜 일인가? 감사하게도 아들은 요즘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저는 엄마가 그렇게 유튜브 하시고 온라인에서 활동하시는 거 싫습니다. 왜냐면 엄마는 남 도와주는 일만 하고 좋은 일만 하려고 하시는 건데 악플이 너무 많잖아요. 도대체 엄마가 왜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욕을 듣고 사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엄마한테 시키신 일이 그 일이고 엄마가 그 일을 하시면서 그게 엄마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만큼 제가 싫어하는 거에는 변함이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한테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는 엄마가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 줄 때마다 참 고마운데요. 어차피 살면서 다가올 미래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멋진 풍경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게 된 게 저의 이혼 덕분인 것 같아서 저는 저의 이혼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저희를 위해서 정말 좋은 계획만 가지고 계시거든요. 오늘 하루도 감사함과 경허함으로 숨쉬고 생각하고 즐기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기억하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